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옥식의 평화로 제4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8일이고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옥식입니다. 변함없이 김종대 한반도 평화본부 본부장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종대입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 무탈하셨습니까? 그 태풍이 두 번씩이나 지나가니까 그러니까요. 정신을 확 빼나요. 예. 집에 있으면 아주 그냥 저기 창가에 나가면 그냥 귀싸대기를 누가 때리는 것 같아요. 아주 예. 정신이 없어요. 아주 강풍의 큰 비에 연달아 네. 오면서 안 그래도 코로나에 지친 좀 우리 국민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행히 최근에 코로나가 오늘은 조금 진정세에 진정도 접어든 것 같아요. 됐고 오늘 날씨가 거의 네. 명품입니다. 네. 이거는 어디 그 멀리 동해안이나 어디 하와이 같은 데 가서 볼 수 있는 하늘이 서울 하늘에 펼쳐지고 있어요. 네. 이럴 때 이렇게 어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 정말 굉장히 또 나름대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구나.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자전거 타고 양화대교를 넘어오는데 그 양화대교에 산책 나온 시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나오셨을 김종대 겁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쾌청한 또 하늘 날씨를 즐기려고 많은 분들이 또 산책에 나오셔가지고 제가 자전거로 이동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오늘을 또 특별히 이야기 손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한일 관계 사관으로 불리는 분이시죠. 한겨레 신문의 길윤영 기자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사과는 아니고요, 그냥. 네. 한일 네네. 관계 사관이라고 하는 네. 별명은 누가 본인이 지은 겁니까? 제가 아니면 지은 게 누가 아니고요. 제가 네. 그 얼마 전에 그 책을 한 권 냈는데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그 편집자가 저희 네. 한 권이라도 더 팔아먹으려는 그런 어떤 얄팍한 그런 상술로 그렇게 네. 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이?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 그럴 땐 그냥 모르는 척 하시는 게 네. 사실 저자가 한국 네. 사회에서는 이 출판 환경이 좀 쪽팔리는 환경이에요. 네, 네. 출판사에서 별의별 퍼포먼스를 다 해요.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띄우고 언론 그럴 때 그냥 저자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최고다. 그 덕분에 책 한 권이라도 더 나가면 저자한테 좋은 거니까요. 그 길윤영 기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나온 책이 26일 동안의 광복입니다. 네. 한반도의 오늘을 결정지은 시간들. 그러니까 네. 8월 15일부터 9월 9일. 제가 오늘 그 길윤영 기자를 모신 이유가 가급적 날짜를 맞추려고 오늘 모신 건데요. 이 책 얘기는 좀 2부 때 네. 우리가 좀 네. 자세히 얘기를 나눌 텐데 저도 이 책을 쭉 읽어봤습니다. 쭉 읽어봤는데 정말 그 한마디도 안 보태고 한 편에 아주 잘 만들어진 역사 다큐멘터리를 본 느낌이다. 네, 책을 봤다기보다는 영화 다큐멘터리나 TV 방송을 본 듯한 마치 이제 그 시대로 이제 마치 되돌아간 그런 느낌일 정도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묘사를 하면서도 좀 거시적으로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를 본 소감이어서 제가 우리 길윤영 기자를 좀 부탁 말씀드려서 함께 자리하게 됐고요. 책 얘기는 2부 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아베 신조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했고 그래서 이제 며칠 후면은 이제 차기 총리가 정해지겠죠. 네. 그래서 아베 이후에 한일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쪽에 이제 관심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일부 순서에서는 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궁금한 거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일단 우리 길윤영 기자께서 일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네. 이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길게 얘기하자면 한 2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데 굉장히 짧게 2분 내로 말씀드리면 부탁드립니다. 2분 내로. 굉장히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보통 신문 기자가 사회부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경찰서 이제 2, 3년 차 때 경찰서 출입했습니다. 사스마리. 네, 사스마리를 네. 했습니다. 그때 제가 동대문 경찰서에 출입했는데 그 동대문 경찰서 나와바리에 그 민족문제연구소가 있어요. 나와버리. 네, 그러니까 그 담당이죠. 근데 그때 이제 2004년 5년 그럼 다 아시겠지만
그 역사 바로 세우기 노무현 정권이 했던 그 친일 문제를 좀 했고 민간에서는 뭐 친일 인명 사전 만들고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뭐 친일 진상 규명 작업을 했는데 그때 나와버리니까 이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네. 그 동대문 그 시립대 앞에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 막 가가지고 이제 기사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재밌더라고요. 저도 뭐 문제의식도 느껴지고 그러다가 이제 2005년에 뭐 일본에 한번 가봤죠. 그 전에 저는 뭐 대학 때 뭐 일본어를 배운 적도 없고 그랬는데 그 시민 사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네. 한국에서도 관심 없던 특히 한센인 피해자, 한센병으로 이제 네, 네, 네. 한국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엄청 그 신경을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좋다. 나도 좀 일본어도 공부를 해서 좀 이렇게 뭐 좀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처음에 일본 출장에 가서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책방에 가서 나의 첫 일본어 이렇게 조금 문법책을 사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네.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그러시구나. 출장길에 이제 돌아오면서 네. 나의 첫 일본어를 네. 일본어의 첫 만남이 그렇게 해서 그렇죠. 시작됐네요. 네, 네. 예. 지금 뭐 그 프리토킹 안 할 정도로 일본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렇죠. 네, 뭐 일본에 그, 이제 네. 고대문헌도 쫙쫙쫙 이렇게 뭐 아니 뭐 그렇게 가능할 정도로 네, 네, 아주 그 짧은 기간 동안 네. 일각을 이루셨어요. 아니 네. 무슨 뭐 아니 네. 그 최근에는 보니까 그 한겨레 신문에 신냉전 한일전 네. 이걸 연재를 그 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네. 신냉전 한일전 이게 이제 궁금한 게 한일 관계가 좀 신냉전이라는 뜻인지 네, 네. 아니면 뭐 요즘 뭐 미중 신냉전 네. 뭐 더 나가서 뭐 미일 동맹대 중로 협력 체제 사이의 신냉전 이런 얘기들이 네. 거론되고 있는데 그럼 뭐 이렇게 이 동아시아 질서를 신냉전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일 관계를 다루는 건지 어떤 쪽이 좀 방점이 아, 네. 궁금해요. 제가 이제 이 연재를 시작했던 게 그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한겨레 신문 기자니까 굉장히 진보 지정에서 그동안에 네. 일본한테 어떤 위안부 문제라든지 역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기사를 좀 많이 썼는데 그 작년 7월에 이제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잖아요. 이제 일본 정부의 어떤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서. 근데 거기서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이런 한일 갈등에서만 보면 안 되고 좀 더 구조적인 차원에서 뭐 한국 정부가 굉장히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봤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저랑 친했던 사람들이랑 굉장히 그 견해가 갈리면서 관계가 어색해졌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보는 게 이제 한일 관계를 저는 세 가지 이제 단계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냉전이죠. 이제 전통적인 냉전 때는 한일이 뭐 당연히 뭐 식민 지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이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냉전 구도 속에서 이제 화해를 강요당한 거죠. 그래서 65년 체제라는 걸 했고 서로 네.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어떻게 뭐 한국의 경제 발전을 뭐 돕고 한국은 거기서 일본의 방위를 어떻게 뭐 하는 방파제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그 협력을 해왔죠. 네, 강요된 협력이었는데 이 한국이 이제 민주주의에 성공을 하고 경제 발전을 하면서 일본이 한국을 보는 눈이 쟤네도 괜찮은 나라구나. 전에는 뭐 70년대 일본은 뭐 한국을 뭐 기생관광이나 가고 뭐 김대중이나 납치하는 그런 뭐 독재 국가라고 봤는데 한국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한국이 일본을 볼 때도 저 나라는 옛날에 우리한테 나쁜 짓을 했지만 뭐 무라야마다마, 고노다마 같은 사과도 좀 하고 사과도 하고 평화헌법도 한 50년 정도 지키고 일본 문화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문화도 많이 맞아요.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뭐 오겐키 데스까 이런 그러니까 영화 김대중 네, 대통령 네, 때부터 그렇죠. 본격화됐죠. 네. 그래서 어떤 김대중 뭐 오부치 파트너십 선언이라는 게 나오면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가 됐죠. 네. 근데 그 배경에는 역시 냉전이라는 게 해체가 되면서 뭐 한일이 뭐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없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됐었다. 그러니까 이제 냉전 네, 시대는 네. 이제 미국을 큰 형님으로 해가지고 네, 네.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네, 좀 어쩔 수 없이 네, 맞닥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좀 협력 관계. 그게 그렇죠. 65년 네, 한일 네, 기본협정으로 대표되는 네. 그런 시대가 있었고 네, 강요된 화해. 네. 네, 네, 1990년대 이후로는 한국의 성장, 네. 그 성장한 한국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이 좀 바뀐 부분도 바뀌고, 있었고. 네. 이제 존재론적 국면이 시작된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좀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네, 네. 또 일본도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면서 네. 미국을 굳이 매개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네. 한일 양자 사이 내부적으로 네. 좀 먼저 이렇게 좀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네. 필요성이 느꼈다고 하는 게 이제 2단계였고 네, 2단계였고 3단계는요. 근데 2010년이 되면서 일단 네. 중국이라는 게 특히 중일 간에 이제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한 영토 분쟁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중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어서 이제 GDP 기준으로 이제 세계 2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이제 우리 생기게 되는 거죠. 미국도 고민을 하게 되고 일본도 고민을 하고 한국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본의 입장은 미일 동맹을 강화를 해서 저거 중국의 봉쇄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치를 해야 된다. 네. 이거를 봉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 근데 한국은 그거랑 조금 미묘하게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 그렇죠. 북한이랑 관계도 개선해야 되고 그러려면 중국의 협정이 필요하고 뭐 경제적으로도 연관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 대북관이나 대중 문제에 있어서 이제 한일의 견해차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견해차가 단순한 견해차가 아니라 양국의 어떤 뭐 사회적인 국익과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견해차가 생기니까 그 여파가 이제 그런 어떤 작년 7월에 어떤 갈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 갈등은 잘못 따르면은 큰일 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네. 단순히 뭐 그냥 뭐 대법 판결이나 그 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갈등이면은 뭐 좀 우리도 등치가 커졌는데 싸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제가 이렇게 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봤고 그런 견해를 좀 이 기획을 통해서 이제 신문에 연재하는 거에 대해 좀 네. 써보고 싶어서 이렇게 연재가 된 거죠. 그렇군요. 좀 기억나는 게 김윤영 기자가 그러니까 한겨레 그러면 좀 진보적인 매체고 또 민족 정론지이고 그래서 한일 간에 이렇게 한번 붙으면 일본은 연락 깨고 우리 정부를 좀 두둔하는 이런 논조를 보여야 되는데 비판을 할 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또 비판을 많이 하니까 네. 좀 섭섭함을 토로했던 네네네. 분들도 많이 네, 계셨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위치 잡기가 참 쉽지 않았겠구나 네, 네.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그리고 예. 또 한일 관계 프레임을 사실은 저도 어떤 일본에 단호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찬성을 합니다만은 네. 이게 자칫 국내 정치에서 네. 어떤 그 한일 관계 프레임이 좀 악용되는 경우는 좀 저도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은 그 이번에 민주당이 그 비례 꼼수 정당 만들면서 네, 네. 이제 정대협에 네, 네. 윤미향 대표를 네. 영입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윤미향 대표의 이제 그 슬로건이 총선은 한일전이다. 네, 다음 총선은 한일전. 네. 이런 식의. 네. 근데 이런 것들 보면 좀 우려스러워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뒤탈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우리가 민족적인 자부심과 자기 존재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대응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국내 정치에서 마치 어떤 그 한일전을 축구 시합처럼 네, 인식하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붉은 악마처럼 우리가 국민이 된다는 부분은 국제 정세라는 거는 냉정하고 아주 그 저기 어떤 그 생존 게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데서 조금 약간 과열된 측면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그 외국 사람들, 약간 좀 지한파라고 불리는 외국 사람들을 만나도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자기 눈에 비치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아베나 문재인이나 거의 마찬가지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차분하게 좀 이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위기가 좀 잘 조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진보는 그러니까 토착 왜구라는 표현으로 상징되는 뭔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일본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아주 이게 좀 우리가 그 과거 냉전 시대 때 경험했던 인법적인 사고 방식이 이 한일 관계에도 많이 투영됐던 이런 느낌들이 좀 존재하는데 뭐 그 과정에서 우리 길 기자가 많이 좀 뭐 마음고생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역작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뭐 아베 신조 총리가 그러니까 2007년부터 8년까지 한번 네, 2006년부터 7년, 1년, 그냥 1년 정도 했었고 그다음에 2013년부터였나요? 2012년 12월. 네, 2012년 12월부터 7년 8개월, 7년 8개월 정도 또 총리를 했었으니까 올해도 하셨네. 네, 엄청 오래. 전후면은 얼마입니까? 합쳐서 그냥 거의 3천이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역대 일본 총리 중에서 뭐 가장 뭐 재임 기간이 길죠. 네. 네, 전후 총리 중에 특히 네, 이제 네, 뭐 네.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그래서 뭐 한일 관계 많은 그 파란이 있었지만 그 아베의 집권 기간에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결정적인 이유를 뽑자면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파트너십 선언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본이랑 우리가 사귀고 싶냐라는 게 사실 두 개거든요. 한국 사람들 생각은 간단해요. 하나
그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반성적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라야마 다마와 고노다마를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요건데 아베가 이제 2015년 8월 14일에 아베다마라는 걸 발표해서 뭐 이상한 얘기, 되게 길어요. 뭐 이상한 얘기를 쓰면서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할 수는 없다.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죄 이제 그만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그 뭐 여러 가지 합의가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다른데 불가역적 그 최종적 해결 다시는 얘기하지 마라. 그냥 망각하자. 뭐 이러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건 약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평화헌법을 유지하는 일본. 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롭고 역사적으로 반성하는 일본이 우리가 사귈 수 있는 전제 조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은 그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거를 행사를 하고 또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그 움직임이 뭐 일본 자체적인 논리로 보면은 뭔 얘기인지 알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 크게 우려를 하기 시작했고 또 최근에 들어선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적기지 공격론. 네. 북한을 뭐 폭격하겠다 네. 이 얘기요. 예, 북한을 자기네들이 위협을 당하면은 한국과 이제 상의하지 않고 직접 때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저런 일본과 우리가 사귈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이제 갖게 되고 약간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앞에서는 반일 앞에서는 진보도 없다 보수도 없다라는 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북한에 대해서 막 이제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일본의 적기지 공격론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강하게 반발하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엿보게 아니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나라가 가장 가까운 지금 거리에 존재하지 않았던 군사 강국이 탄생한 거거든요. 네. 사실 과거에 평화헌법에 묶여 있고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제한에 이렇게 구속돼 있던 일본이 이런 제한이 다 풀려가지고 뭐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그다음에 선제 공격까지 할 수 있는 나라. 네.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등에 업고 이러면은 여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이 어떤 군사 강국이 하나 새로 탄생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없던 나라가 새로 생긴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집단적 자위권을 이제 2013년부터 네. 추진하면서 이제는 동해상에서 어떤 미군 군사 작전을 지원한다는 명분하에서 북한을 직접 공격할 수 그렇죠. 있다. 예, 이런 길은 이미 터져된 거라고 봐야 우리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단적 자위권이 뭔지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이 말하는 집단적 자위권은 미국이 어디서 두들겨 맞고 오면 자기를 때리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죠? 네. 자기를 때리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같이 그 때린 놈을 조지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어쨌든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거는 기존의 일본의 방위 원칙인 전수방위라 그래서 어떤 그렇지. 영토가 공격받으면 그것을 방어하는 차원에서의 그 방위 정책이 전수방위인데 네. 이것은 이제 옛날 말이 된 거고 네. 예, 해외에서 어디 멀리 나가 원정 작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바뀐 거거든요. 네. 더 이상 전수방위라는 수비 위주의 네. 이 국방 정책은 이제 아니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 최근에 보면요, 그 일본의 뭐 우리도 뭐 경항모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가가랑 이즈모라는 그 엄청 한 2만 톤 가까이 되는 배들이 남중국해는 물론이고 뭐 인도양까지 가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뭐 미군이랑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일 동맹이 상당히 글로벌한 동맹으로 이제 이미 변모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수방위 원칙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 형해화가 된 게 사실이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는 아베라는 그런 사람이 저기 이렇게 이끌고 있는 저런 일본과 우리가 잘 사귈 수 있을까? 그런 의혹을 갖는 거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이제 할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 그 끔찍했던 식민 지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고 배상도 안 하고 또 안 하겠다는 거고 예. 앞으로도 뭐 안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헌법을 바꿔서 전쟁할 수 없는 나라,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또 뭐 적극적 평화주의 이상한 말을 붙여가지고 막 옹호를 했던. 네. 아니, 좋은 말이 거기가 가서 붙더라고. 네. 그거 원래 좋은 말인데. 그 요한 갈등이 얘기했던 네. 적극적 평화 뭐 이런 얘기가 뭐 아베 신조 총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었는데. 예. 근데 아무튼 여기서 하나 역설적인 현상이 우리가 일본의 평화헌법 뭐 개정인지 계약인지 아무튼 그걸 바꾸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한편은 경계심도 드러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일본과의 군사 협력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차곡차곡 진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한일 군사 협력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한미일 뭐 사실상의 삼각 동맹을 추진하려면 평화헌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자체 역설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평화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에 대한 경계심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뭐 북한의 위협, 더 나아가서 중국의 부상에 대비하기 위해선 한미일이 결속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군사 협력을 해야 된다. 뭐 대놓고 평화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게 되려면 또 평화헌법을 바꿔야 되는 이런 뭐 역설적인 상황들이 존재하면서 우리의 그렇죠. 대일 외교의 좀 좌표가 좀 많이 흔들렸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맞습니다. 들어요. 네. 그 아주 묘한 관계죠. 그렇게 보면 한일 관계라는 것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길 기자께서 그 생각하시기에 뭐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역사적인 요인도 있고 어떻게 뭐 정체성의 요인도 굉장히 네. 커 보이고 이런 어떤 부분인데 뭐 어찌되었든 뭐 한일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단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한일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장점 네. 역시 그 문제인가요? 그 뭐 2018년 10월에 나왔잖아요. 그 대법원 판결인데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걸 뭐 동원했던 강제 동원했던 기업이 이제 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인데요. 근데 이 판결이 뭐 그런 얘기지만 판결 문에 보면은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 판결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냐? 그러면은 그 배경에는 지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가 합법이냐 위법이냐라는 그 네. 얘기까지 결국 그 차이에서 갈라지죠. 넘어가는 네. 거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한국인의 어떤 그런 민족 감정이나 한국의 헌법 체제 아래서 본다면은 당연히 그것은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하지만 그건 일본 입장에서는 그 65년 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한일 관계를 가장 가능하게 했던 그런 근본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이 이거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뭐 14일에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이루어지고 네. 거기서 이제 가장 앞서는 사람이 지금 관방장관인 스가 요시히데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스가가 이제 이 사람이 거의 다음 총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상케 인터뷰에서 오이치죠.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이란 청구권 협정은 한일 관계 현재의 기초다.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건 스가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네. 후보들도 이 입장을 뭐 단기간 내에 바꾸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문제가 단기간 내에 어떤 식으로 해결된다고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어. 근데 중간에 여러 가지 그 대안이라 그럴까요? 뭐 절충안 이런 것들도 네. 거론이 됐었는데 그건 다 사라진 상황인가요? 아니면 뭐 아베의 퇴임을 계기로 해서 다시 좀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도 네,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양보할 수 없는 한국의 마지노선은 네. 어쨌든 간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라는 건 국가의 의사잖아요. 네. 이 국가의 최종적인 의사가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피해자 어르신들도 계시는 거고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뭐 94살, 5살 되시는데 돌아가시면 어쩝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한국은.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 일본이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은 65년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즉 이 네. 문제는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그 일본 기업에서 돈을 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국이 양보할 수 없는 선과 일본이 양보할 수 없는 선이 너무나 이제 그 차이가 있어서 그러면 중간에서 지혜를 짜내야 되는데 어떻게 네. 하느냐? 그러면은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이 뭐 자발적으로 돈을 내라. 근데 자발적으로와 돈을 내라가 이게 뭐 모순적이네. 자발적 예. 그야말로 뭐 자발적인데 돈을 내라는 거는 강제적이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한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 이거를 걷어차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야말로 정말 자발적으로 무슨 문희상안처럼 기금 같은 걸 만들 테니까 네.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자발적으로 내라 그렇게 한다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 그럼 얘네들이 안 내면 어떻게? 그러면은 대법 판결에 토대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이제 또 약간 믿을 수가 없고 이런 진짜 해결하기 너무 어려운 양쪽의 어떤 마지노선의 접점이 굉장히 좁은 네. 네.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쉽지 않은 거죠. 예, 어려운 거는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이 문제가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농단에서 그 사법농단 네, 그걸 되새겨 보시면 당시에 그 청와대 박근혜 청와대가 대법원에 압박을 가한 게 바로 이 사안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결을 연기하는 쪽으로 네. 갔던가 그랬죠. 네.
결국은 박근혜 정부에서 매듭을 졌어야 될 문제였어요. 네. 근데 그때 청와대가 대법원에 압박을 해가지고 이거 판결하면은 한일 관계 망가진다. 그렇죠. 예. 이래서 외교부가 또 뭐 나서고 청와대가 나서고 해서 대법원 판사들을 억눌러 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문재인 정부로 2월 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거를 그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가 없었겠죠. 네. 이게 어떻게 해서 등장한 정부인데 촛불 정부가 그런 식으로 판결에 압력을 넣는다? 외교를 어떤 사법 주권에 희생시킨다? 이게 불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2018년에 판결이 네, 판결이 나올 이루어진 거 수밖에 아니냐. 없었죠. 네, 네. 네. 이래 된 거잖아요. 네, 네. 참. 그러니까 여전히 절충안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양측의 이제 법적인 해석이 다르고, 네. 그죠? 이제 이 법적인 해석이 다를 때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게 신뢰 관계인데, 네. 이제 신뢰는 무너진 상황이고. 네, 맞습니다. 그런 네. 신뢰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자발성에 기초해서가 아니면 이 문제는 이제 네. 일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해결될 수 없는데, 그런 그 자발적이면서 그 진짜 피해, 그러니까 피고 기업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아서 이제 그 피해자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교집합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일 관계가 너무 안 좋고 신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 관계가 있고, 이 문제는 어쨌든 정상들이 일본은 소중하고 한국이 소중하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혜를 또 짜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각각 이제 국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근데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그 아베 총리 너무 상극이고, 예.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돌이켜 네. 보면 박근혜 정부 전반기 때도 그때 뭐 저기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만나지도 않겠다. 네. 그래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굉장히 오랫동안 열리지도 않았고, 네. 막 이런 상황들이 막 발생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래서 이제 큰 형님이 나선 거였잖아요. 네. 미국이 나서가지고 어. 위안부 합의를 양측을 뭐 설득을 했는지 압박을 가했는지 아무튼 그걸 갖다 좀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형태의 위안부 합의가 나오면서 그게 오히려 이제 더 악재, 정권 교체 이후로 악재로 작용했던 이런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뭐 트럼프 행정부는 관심이 없다라는 네. 게 이제 입증이 된 거고, 네. 만약에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가지고 그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에 또 미국이 한일 관계의 어떤 거중 조정 역할에 나설 가능성, 저는 뭐 이런 건 어떨 것 이게 같아요? 의견 다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별로 기대를 할 게 없다고 보는데, 이를테면 오바마 행정부 때 그때 네. 뭐 다 기억하시는 웬디 셔먼이 네. 그 뭐 역사 문제를 건드리면서 값싼 박수를 받는 거는 뭐 쉬운 일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뭐 아주 모멸적으로.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뭐 일본에 와가지고 뭐 한일 두 나라가 뭐 현재의 갈등보다는 미래 이익에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2007년에 근데 중국이 부상하기 전에, 그러니까 나중에 그때는 그 뭐 아베 총리가 뭐 위안부에서 강제성을 부인하고 이러니까 미 하원 결의 같은 거를 통해서 아베의 역사 수정 수위를 누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지금 뭐 중국과 이제 부상해야 되는데 제 동맹인 일본, 제 동맹인 한국 똑바로 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얘네들이 싸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제적인 반응을 이제 오바마 행정부도 보였고, 트럼프는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되면은 또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오바마 정부의 행정부 때 했던 거랑. 네. 뭐 그렇게 해서 미국의 중재를 기대한다는 거는 쉽지 않고, 중재라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한테 압박이 되는 네. 뭐 그런 식의 중재가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저는 우려를 합니다. 네. 그렇죠. 예, 저도 그게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내가 이런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 몰라도 작년에 이제 일본이 여름에 경제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긴급히 모였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초청을 네. 해가지고 네. 그때 저는 그 심상정 대표 모시고 갔지. 네. 거기서 대변인이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지소미아 연장을 건의하고 그랬었는데, 연장 거부를 건의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5명 당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지난 정부의 졸속 위안부 합의와 그것이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고 졸속 합의로 막 그냥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네. 대통령이. 네. 근데 황교안 대표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박을 못 하는 거야. 그때 국무총리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위안부 나올 때. 예. 본인이 국무총리 할 때 내가 하긴 했지만, 그런데 바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졸속 이런 단어를 막 썼거든.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저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 수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하겠다 이러는데 황교안 대표가 말을 못하대. 네. 그때 나 완전히 깨지는 거 봤어요. 아, 완전히 황교안 대표가 깨지는 걸 봤거든. 네. 대통령한테. 네. 원래 그 문 대통령이 그렇게 뭐 이렇게 확 그냥 깔아뭉개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네. 그런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때 일본의 그 조치 자체가 굉장히 좀 무례했고 네. 좀 무리했고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뭐 대통령이 좀 분개했던 아니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가 자유한국당입니까? 그때 당시가? 하도 바뀌어갖고 네, 헷갈려요. 하도 바뀌어가지고. 저는 그냥 한나라당이라고 불러요. 한나라당이라고. 언제적 한나라당인데. 그런데 그때 이 황교안 대표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됐죠. 이 네. 당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수세적인 말하자면 어떤 곤혹스러워하는 여기서 국민 감정이 이렇게 막 끌어오르는데 딴 말 했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 그렇죠. 얘기도 네. 못 하고 저 얘기도 못 하고 네. 완전히 찌그러드는 걸 봤어요. 완전히 찌그러드는 네, 네. 거예요. 아니 당기고 샜네. 계속 네. 하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그러면,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그 뭐 양측 모두 한일 모두 어찌되었던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고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네.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좀 전반적으로 일본에 관심 가진 지가 한번 15년 네, 더 지난 것 같은데 양측의 여론을 볼 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 차원 혹은 지도자 차원의 관계 개선의 돌파를 만들기 힘들다고 한다면 결국 그 일종의 탑다운이 힘들다고 한다면 바텀업 방식으로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아요? 네, 좀 저는 뭐 90년대 이후에 이제 한일 간의 어떤 민간 교류가 시작된 게 거의 20몇 년은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민간 영역에서의 양국의 어떤 교류와 거기서도 뭐 틈타서 생기는 어떤 우호 관계는 상당히 탄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네. 지금 일본에서 엄청나게 사랑의 불시착 뭐 이런 드라마가 인기고 오늘도 보니까 뭐 아사히 신문에서 뭐 한 면을 뭐 털어가지고 이런 거를 했던데 그래서 네. 일본 시민사회가 한국의 어떤 그런 뭐 수준 높은 한류 콘텐츠를 소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려 있다고 보고 또 이제 어린 세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복잡한 문제는 또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반은 되게 튼튼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정치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엮여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가 이제 문제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정부는 좀 빠지고 그냥 이렇게 시민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뭐 그런 어떤 교류를 통해서 다시 이제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걸려 있는 게 우리 목에도 걸려 있는 게 이 대법원 판결이 이 2년 넘게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건 굉장히 국가로서는 견디기 사실 힘든 상황이고 또 일본은 또 일본의 입장이 있고 아니 좋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당장 우리가 출구가 안 보인다는 건 인정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근본적인 문제는 도대체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 지금 일본이 뭐 아베가 대장염에 걸렸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엔 일본이 대장염에 걸린 것 같아요. 비하 발언이 아니고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기 코로나 대응 실패라든가 네. 또 이제 잃어버린 20년을 넘어서 이런 어떤 그 장기 불황이 고착화되고 그러면서 어떤 그 일본 내 어떤 바이탈한 그러니까 네. 뭔가 좀 이렇게 저기 좀 생명력 있는 기운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노세 국가 내지는 어떤 그 저기 과잉 안보 국가, 기지 국가 이런 어떤 모양들은 국민들에게 아무 행복을 줄 수 없는 외형적인 모습이 강화되고 있다고. 그러면 저 국가는 장차 우리한테 얼마나 불편한 존재로 다가올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불안한 게 저 일본을 바라보는 네. 우리의 이제 의심과 불안의 눈초리란 말이죠. 이런 어떤 그 정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 2012년 말에 2013년 초에 이제 아베가 그 총리가 될 때 한국 관점에서 말고 일본 관점에서 보면은 그때 아베가 마주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해결해야 되는 그 어떤 역사적인 과제가 뭐였냐. 첫 번째는 경제였죠. 그때 뭐 네. 3.11 그 후쿠시마 위기도 있고, 그래서 경제가 일본이 엄청나게 이제 물가도 안 올리고 디플레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제 인플레를 일으켜서 경기를 부양해 보자.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네. 라는 정책을 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평가도 되게 복잡한데요. 그리고 또 뭐
뭐 절반의 성공이다 아니면 아예 실패를 했다 뭐 여러 가지 뭐 주가는 올랐지만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통해서 나름의 어떤 문제의식은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하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저기 의원님 말씀하셨던 저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일본에서 그때 센카쿠 영토 분쟁에서 세게 충돌했죠. 만약에 우리가 일본이랑 갈등을 빚어서 독도를 우리가 뺏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런 안보 위협이냐 그런 거 도대체 이게 한국이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비싼 거를 그 사람들은 느꼈고 여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하토야마 정부는 나름 동아시아 공동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국이랑 일본이랑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모색을 했는데 그게 이제 뒤집히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그래서 이 중국으로 뭐 이렇게 하면 억압하고 그러면서 봉쇄하면서 이 짝짜여진 뭐 옛날 냉전 시대 같은 그 현상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이제 간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옳은 판단이었냐 어쨌느냐. 어차피 경제야 뭐 일본의 인구 구조가 그렇고 굉장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뭐 국가 부채도 많고 그래서 활력이 없고 이거는 뭐 속도를 어떻게 좀 조정할지 문제지 이건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런 안보 정책에 있어서 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불안적인 요소가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쟤네들 저래서 맞을까라는 거 이제 그 상당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오히려 입장에서 야 형 말이 맞아. 니네도 이쪽으로 붙어 이제 약간 이런 거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아베는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이 스갈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제가 지금 공약집을 좀 뽑았는데요. 이제 스가랑 이제 그 경쟁을 할 것으로 보는 이시바 시게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간사장. 네네 전에 간사장이었고 이 사람이 아마 요번에는 안 되더라도 다음번에는 한번 기회가 있어서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스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베 정책을 계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월 2일 날 출마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미일 관계는 우리나라의 기축이다. 뭐 그러면서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큰 변화가 없고 이시바 시게루라는 사람이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특히 북한에 대해서요. 한반도에 대해서는 뭐 일본이랑 이제 북과 사고 방식이 다른 점은 있다. 주장할 것은 제대로 주장을 해야 되지만 상대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좀 유연하네. 네네. 역사에 대해서든 영토에 대해서든 우리가 제대로 된 바른 인식을 국민으로서 갖는지에 대해서 검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도쿄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관여 정책, 뭐 아베도 뭐 정상회담 하자고 그랬지만 그 관여 정책이라고 할 수 없고 적극적인 관여 정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공약집에 보니까 아시아와의 역사 문제에서 성실히 마주하는 외교를 전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좋은데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좀 좋은데 역시 안보 문제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안보 광입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엄혹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개헌도 한다 그러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적기지 공격론에 대해서 상대국의 영역에서 가령 자위권의 행사로 무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어떤 수단에 의할 것인가? 그러니까 북한이 때리는데 어떻게 때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일 동맹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제대로 점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약간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서 아베 같은 그런 수정주의적인 입장이 아니요 좀 겸허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개헌이라든지 뭐 집단적 자위권이라든지 강화한다든지 적기지 공격 같은 거를 막 쏟아내면서 그런 쪽으로 한국에 대해서 타협이라든지 뭐 그런 협력을 요청해야 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2013년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거거든요. 당시에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이 일본한테 요청한 거는 동해 작전에 일본이 좀 군사 지원을 해라. 이거였는데 일본이 그때 평화헌법 때문에 안 된다. 우리는 권한이 없다. 그때 미일 동맹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얘기가 본격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본의 해상 자위대나 항공 자위대가 동해상에서 작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같이 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본 거예요. 또 미군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함정 수가 엄청 부족합니다. 지금 700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300척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해에서 미일 동맹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밝혀져 버리니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는데 그때 그 일본이 그 방위 계획 대강을 네, 수정하는데 여기에 미사일 종합 대책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네, 네. 과거에는 미사일 방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방어 플러스 알파를 의미할 수 있는 게 되다 보니까 방어란 표현이 빠지고 네. 미사일 종합 계획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적기지 공격론이라는 선제 공격론으로 구체화된 거라고 봐야 네, 되는 네. 거 아니냐 이거. 아직 확정은 아니고 어. 이제 아직 논의 네, 단계에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이 네, 이렇게 그런데 가는데 이제 이번 주에 네. 이제 아베가 이제 아마 담화를 발표할 겁니다. 요 적개지 네. 공격 문제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자기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간다는 얘기여서요. 이번 주 내에 아베가 담화를 발표를 하고 네. 그럼 하반기 정도에 아마 이게 국가 정책으로 이제 반영이 돼서 아마 추진이 아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또 이제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국이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네. 이게 근데 그래서, 이게 예. 그 동아시아 전체에 일으킬 파장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일 간의 어떤 좀 그 신뢰도 좀 있고 소통이 좀 잘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일본이 너희들이 한편으로는 뭐 평양과 도쿄 연락사무소 설치를 포함한 북일 수교를 염두에 두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시 뭐 적기지 공격 이렇게 하는데 이건 양립 불가능한 거다. 이게 이제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걸 갖다 명확히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어떤 북일 수교 움직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소통을 통해서 일본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뭐 거의 DJ 정부 이후로는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던 것이 한일 관계에서 뜻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좀 아니 난관을 그래서 제가 생각하게 여쭙고 싶어요. 싶은 거는 그 아까 기륜양 기자께서 이 한일 관계는 정말 잘 다뤄야 된다. 이게 저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뜻이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일본이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변화할 수도 있으니까. 네, 말하자면은 우리 한국 정부와 아무런 상의 없이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든지 네, 네. 아니면 동해상에서 해상 지역 패권을 추구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잠복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 외교 관계를 잘 다뤄가지고 가급적이면 통제 가능한 영역이나 어떤 협력 가능한 가시권 안에 일본을 결박해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네, 네. 이런 뜻이 있는 그래서 겁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 얘기인데요. 이게 네. 너무나 이게 뭐 자칫하면 위험하고 너무나 그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역사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갈등은 좋고 그냥 뭐 양국이 이제 뭐 옛날에 고이즈미 총리나 김대중 대통령들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상황이면은 좀 싸워도 됩니다. 그때도 뭐 노무현 대통령도 네, 독도 네. 가지고 엄청 싸웠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럼요. 싸워도 되는데 이것도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너무나 그 뭐 어려운 문제 뭐 저기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내일모레 일본이 정말 북한을 때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떤 채널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일본한테 영향력을 행사해서 절대로 우리의 어떤 그냥 사전 양해 없이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물론 뭐 북한이 먼저 때리면 뭐고 반격하는 거야 걸리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하느냐 서로 신뢰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어떻게 일본의 어떤 그런 전략적 사고를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제 설득해내느냐 이건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중요한 거는 네. 말씀하세요. 더 말씀드리면 그 말씀했던 2013년도에는 작동하지 않았잖아요. 미일 동맹은 작동하지 않았는데 2017년도 이제 하반기에 가면서 이제 북한이 막 여러 가지 미사일을 쏘면서 네, 네. 이제 미국이 코피 작전 이래가지고 뭔가 분생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저기 자유대 탑이었던 통합망료장이라는 분이 가와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작년 5월에 아사히랑 그 인터뷰를 합니다. 그건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럴 경우 일본이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획을 일본이 짜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코피 작전으로 치면은 일본이 그걸 어떻게 정밀 타격을 가하면 지원할까? 일본 자기들 어떻게 지원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까지 걸 알고 있고 네. 뭐 그러니까 한일이 같이 나눠 가지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네. 일본이 칠 때는
우리가 뭐 이런 거를 했겠죠. 네. 일본은 뭐라고. 근데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일본과 타협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를 잘 다루고 전략적으로 이제 일본을 우리가 이제 나름 통제라는 말은 좀 이상하겠지만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대화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도 막 그냥 기분대로 할 것만은 또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토론 주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예. 저기 그 징비록에 보면은 제 1페이지 아예 징비록 제 첫 줄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일본을 시찰하고 온 신숙주가 있습니다. 네. 일본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항해술이 발전해서 항구마다 수백 척의 배가 있는데 예, 예. 저게 어느 날 조선한테 무슨 영향이냐 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신숙주가. 그래서 해동 제국기란 책을 씁니다. 네. 그런데 신숙주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성종임금이 가요.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신숙주 왈 일본과 실화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일본에 계속 사신을 보내라는 얘기예요. 네. 일본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관찰해라. 네.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건의대로 한다고. 그래서 조선이 계속 사진을 보내다가 귀찮거든. 그리고 외놈들 아니야. 그래가지고 뚝 끊어버려요. 네. 그래서 서해 유성룡이 그 징비록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때 신숙주의 경고를 흘려들었다. 그것이 임진년의 화로 연결이 됐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역사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건 우리가 중일 관계와 연동해 가지고 초미의 관심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한반도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길로 가느냐 하는 거를 계속 빨대를 꽂아 가지고 나름대로 이걸 모니터링하고 관찰하고 통제 가능한 영역을 확보해 놔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되면은 임진왜란 이후로 500년 만에 똑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 징비록을 또 만들었으면은 조선의 관리들이 전란이 끝나고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 아니, 그 징비록이 일본에 가서 일본판 징비록으로 출판돼 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돼서 네. 1894년에 청일 전쟁하는데 거기 한국에 들어온 그 일본 지도자들이 이 징비록의 다 애독자들이에요. 네. 애독자들이에요. 네. 네.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네. 징비록 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네. 찔려가지고 안 되겠어요. 예, 일부 순서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오늘 또 김윤영 기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가 무엇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원심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삼각동맹 구심력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예. 우린 그런 미래를 당연히 거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희미하지만 일본에도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 그 잠재적인 가능성 분명히 존재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전후에 풀지 못한 외교적인 숙제가 그 러시아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네, 거고, 네. 그죠? 또 북한하고 관계 정상화하는 이것이 이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이기 때문에 우익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런 어떤 필요는 계속 느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일본의 어떤 군사 대국화라든지 평화헌법 개정 시도와 이제 상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됐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희미하지만 그 가능성을 발견해 갖고 그걸 키우려고 하는 외교적 노력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또 요즘 뭐 미중 간의 신냉전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 그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미중 관계의 중재자, 예, 뭔가 이렇게 좀 뭐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어떤 촉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또 우리가 좀 걱정하는 또 이 동아시아 미래를 좀 바꿀 수 있는 계기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뭐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좀 토론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도 맞습니다. 좀 네. 갖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1부 순서 마무리하고요.